달러 환율이 1,500원을 넘었습니다. 이 숫자, 지금 우리에게 무슨 의미일까요?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실 겁니다. 또 올랐네. 곧 내리겠지. 그런데 이번엔 그 생각이 틀렸을 수 있습니다. 1,200원이 정상이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2010년대 내내 우리는 그 숫자를 기준점으로 살았거든요. 해외여행을 계획할 때도 수입 물가를 가늠할 때도 1,200원이 우리 머릿속에 박혀 있었습니다. 그 기준점이 지금 300원 넘게 올라 있습니다. 단순 계산으로 100달러짜리 물건이 예전엔 12만 원이었는데 지금은 15만 원입니다. 3만 원 차이. 작아 보이십니까? 이게 쌀 한 푸 되면 모를까? 우리가 매달 쓰는 수입 물가 전체에 이 25%의 가격 인상이 얹혀 있다는 사실. 지금 우리 일상 깊숙이 들어와 있습니다. 환율이 1,500원에 도달한 건 갑자기 일어난 일이 아닙니다. 사실 이 흐름은 2022년부터 이미 시작됐습니다. 2022년 9월, 환율은 1,400원을 처음 돌파했습니다. 당시 뉴스는 충격, 위기라는 단어로 가득했죠. 그런데 그 이후 어떻게 됐습니까? 1,400원은 내려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새로운 바닥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미 한 번의 계단을 올랐고 지금 두 번째 계단을 오르고 있는 겁니다. 1,200원, 1,400원, 1,500원. 계단식으로 오르는 환율. 이것이 핵심입니다. 환율이 한번 새로운 구간에 정착하면 그 구간이 정상으로 인식되기 시작합니다. 마치 집값이 오른 뒤 그 가격에 다들 적응하는 것처럼 환율도 똑같은 심리적 메커니즘으로 움직이거든요. 왜 1,200원이 그렇게 오래 유지됐을까요? 그 시절엔 그것을 가능하게 한 조건들이 있었습니다. 당시 한국은 매년 700억, 900억 달러의 무역 흑자를 기록했습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가 해외에 파는 것이 사는 것보다 압도적으로 많았다는 거죠. 달러가 넘쳐 들어오니 원화 가치가 높게 유지될 수 있었습니다. 반도체 하나가 이 구조를 떠받쳤습니다.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가 전 세계 메모리 반도체의 60% 이상을 공급하면서 한국으로 들어오는 달러는 마르지 않았거든요. 그리고 미국의 초저금리가 있었습니다. 2010년대 내내 미국 기준금리는 0%에 가까웠습니다. 달러를 빌리는 비용이 거의 공짜였으니 전 세계 돈이 한국 같은 신흥국 시장으로 흘러들어왔습니다. 무역 흑자, 반도체 독주, 글로벌 저금리. 이 세 가지가 동시에 작동하며 1,200원이라는 환율을 지탱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세 가지가 모두 흔들리고 있습니다. 2022년 한국의 무역 수지가 적자로 돌아섰습니다. 연간 무역 적자가 478억 달러. 1997년 외환위기 이후 최대 규모였습니다. 왜 갑자기 적자가 됐을까요? 에너지 가격이 폭등했기 때문입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천연가스와 원유 가격이 치솟았고 한국은 에너지 100%를 수입에 의존하는 나라입니다. 에너지를 사려면 달러가 필요합니다. 달러가 나가면 원화 가치는 내려갑니다. 마치 지갑에서 돈이 계속 빠져나가는데 들어오는 돈은 줄어든 상황. 그 지갑이 바로 한국 경제였습니다. 2023년 이후 무역 수지는 다시 흑자로 돌아왔지만 흑자 규모가 예전 같지 않습니다. 2010년대 700억, 900억 달러 흑자와 비교하면 지금은 절반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거든요. 미국이 금리를 올렸습니다. 2022년부터 2023년까지 미국 기준금리는 0%에서 5.5%로 치솟았습니다. 역사상 가장 빠른 속도였습니다. 미국 금리가 한국보다 높아지는 순간 돈의 흐름이 바뀝니다. 투자자 입장에서 생각해 보십시오. 위험 부담이 비슷하다면 금리가 더 높은 곳에 돈을 넣는 게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실제로 외국인 투자자들은 한국 채권과 주식에서 자금을 빼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을 떠나는 달러가 늘어날수록 원화 가치는 더 빠르게 내려갑니다. 그리고 여기에 결정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미국이 금리를 내리기 시작했지만 한국은 경기 침체 우려 때문에 금리를 더 빨리 내려야 하는 상황입니다. 두 나라의 금리 차이가 쉽게 좁혀지지 않는 구조가 만들어진 거죠. 반도체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한국 수출의 20% 이상을 혼자 책임지던 그 반도체가 말이죠. 2023년 반도체 수출은 전년 대비 23% 급감했습니다. 반도체 업황이 꺾이는 해에 한국 전체 무역 수지가 흔들리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한 품목에 이렇게 집중된 구조, 그 자체가 취약점이었던 거죠. 더 큰 문제는 경쟁 구도가 바뀌고 있다는 겁니다. 중국은 막대한 국가 보조금을 투입하며 반도체 자립을 추진하고 있고 미국은 자국 내 반도체 생산을 강제하는 칩스법을 시행했습니다. 한국 반도체가 독주하던 시대의 조건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수출 효자가 흔들리면 달러 유입이 줄어듭니다. 달러 유입이 줄어들면 원화는 약해집니다. 이 연결고리가 지금 환율 1,500원의 밑바닥에 깔려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아무도 주목하지 않았던 변수가 하나 있습니다. 환율이 오른 게 문제가 아니라 환율이 내려갈 이유가 사라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오른 환율은 결국 내려온다는 믿음을 갖고 있었습니다. 실제로 그랬거든요. 1997년 외환위기 때도 2008년 금융위기 때도 환율은 결국 1,200원대로 돌아왔습니다. 그때는 충격이 지나가면 구조가 회복됐기 때문입니다. 반도체는 다시 팔렸고 무역 흑자는 다시 쌓였고 글로벌 저금리는 계속됐습니다. 돌아올 집이 있었던 거죠. 지금은 다릅니다. 환율이 내려오려면 달러가 한국으로 더 많이 들어와야 합니다.
그런데 그 달러를 불러들이던 세 가지 조건 기억하시죠? 무역 흑자, 금리 우위, 반도체 독주. 이 세 가지가 동시에 약해진 상태입니다. 쉽게 말하면 예전엔 환율이 오르면 자동으로 작동하는 복원력이 있었습니다. 마치 용수철처럼 눌렸다가 튀어오르는 힘이요. 그런데 지금 그 용수철이 피로 골절 상태입니다. 눌려도 더 이상 튀어오르지 않습니다. 뉴노멀이란 단어가 있습니다. 새로운 정상 상태. 한때 비정상이었던 것이 새로운 기준이 되는 것을 말합니다. 1,500원이 뉴노멀이 된다는 것은 단순히 해외여행 경비가 비싸진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가 수입하는 에너지, 식료품, 원자재의 기준 가격 자체가 영구적으로 25% 높아진 세계에서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까 그 숫자 기억하시죠? 100달러짜리 물건에 3만 원이 더 붙는다는 것. 이게 한 번의 구매가 아니라 평생 반복되는 구조가 된다는 겁니다. 기업들도 이미 이 현실을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수출 기업들은 환율 1,400원대를 기준으로 사업 계획을 짜고 수입 기업들은 높아진 원가를 소비자 가격에 반영하기 시작했습니다. 시장은 이미 1,500원 시대를 전제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것이 단기적 위기가 아니라 구조적 전환이라는 점입니다. 위기는 끝이 있습니다. 하지만 구조적 전환은 새로운 출발점이 됩니다. 우리가 지금 서 있는 곳이 바로 그 출발점입니다. 그 출발점에 서 있다는 것은 이제 우리가 새로운 지도를 들고 걸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환율이 오르면 가장 먼저 바뀌는 건 가격표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모르는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가격표가 바뀌는 속도는 품목마다 다르다는 거죠. 에너지와 식료품은 빠릅니다. 원유, 밀, 옥수수 이 세 가지는 전량 달러로 결제됩니다. 환율이 10% 오르면 이 품목들의 수입 원가는 거의 즉각적으로 10% 오릅니다. 우리 식탁과 가스요금이 가장 먼저 반응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반면 공산품과 내구재는 조금 느립니다. 재고가 소진되는 시간만큼 시차가 생기거든요. 하지만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늦게 올 뿐 반드시 옵니다. 한국 가계의 월 평균 소비 지출 중 수입 원자재에 직간접적으로 연결된 항목이 전체의 약 40%에 달한다는 분석이 있습니다. 식비, 광열비, 교통비, 통신기기 이 네 가지만 더해도 그 수준입니다. 환율 1,500원은 이 40%에 지속적인 상방 압력을 가하는 구조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단순히 해외 물건이 비싸진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국내에서 생산된 제품의 원가에도 환율이 스며들어 있습니다. 우리가 국산이라고 믿고 사는 것들 안에도 달러 가격이 녹아있는 거거든요. 환율이 구조적으로 높아진 세상에서 손해를 보는 사람과 덜 손해를 보는 사람 사이에는 딱 하나의 차이가 있습니다. 환율을 변수로 보느냐, 상수로 보느냐입니다. 환율을 변수로 보는 사람은 기다립니다. 곧 내리겠지라고 생각하며 달러 환전도 자산 배분도 미룹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내려올 구조적 이유가 약해진 상황에서 기다림은 전략이 아니라 그냥 손실입니다. 반면 환율을 상수로 받아들인 사람들은 이미 움직였습니다. 달러 자산 비중을 높이거나 원자재 가격 연동 상품에 관심을 가지거나 혹은 수입 의존도가 낮은 내수 소비 구조로 생활 방식을 조정하는 방식으로요. 구체적인 판단 기준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본인 자산 중 달러 또는 달러 연동 자산의 비중이 10% 미만이라면 지금 이 구조적 환경에서 환율 리스크의 무방비 상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10%는 마지노선이고 20-30%는 실질적인 해지 수준입니다. 물론 달러를 사라는 말이 아닙니다. 달러 예금, 달러 ETF, 혹은 수출 비중이 높은 기업의 주식도 환율 상승 국면에서는 자연스러운 해지 역할을 합니다. 핵심은 원화 100%로 구성된 자산이 지금 이 환경에서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직시하는 겁니다. 여러분은 지금 본인의 자산이 어느 쪽에 더 기울어져 있다고 느끼시나요? 환율이 내리길 기다리는 쪽인가요? 아니면 이미 이 구조를 받아들이고 대응을 시작한 쪽인가요?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이야기한 건 환율 1,500원의 1차 효과입니다. 수입 물가 상승, 소비 위축, 기업 원가 부담. 이건 이미 가시화된 얘기입니다. 문제는 2차 파동입니다. 아직 본격적으로 수면 위로 올라오지 않은 것이 있습니다. 바로 외화 부채 리스크입니다. 한국 기업들이 해외에서 달러로 빌린 돈, 즉 외화 표시 부채는 2024년 기준 약 2천억 달러에 육박합니다. 환율이 1,200원일 때 빌린 돈과 1,500원일 때 갚아야 하는 돈은 원화 기준으로 25%나 무거워집니다. 쉽게 말하면 10년 전 1억 원짜리 대출을 받았는데 갚을 때 보니 1억 2,500만 원이 된 것과 같습니다. 원금은 그대로인데 환율이 올라서 내야 할 돈이 늘어난 거죠. 이 부담이 기업 재무제표에 반영되기 시작하면 투자 축소, 고용 감소로 이어집니다. 더 중요한 건 이 2차 파동이 체감까지 시간이 걸린다는 점입니다. 지금 당장은 조용해 보여도 기업들이 달러 부채를 상환하는 시점이 집중되는 순간 그 충격이 한꺼번에 터져나올 수 있습니다. 마치 댐이 조금씩 세다가 어느 순간 한꺼번에 무너지는 것처럼요. 경제학에는 명목과 실질이라는 구분이 있습니다. 명목은 숫자 그 자체이고 실질은 그 숫자가 실제 삶에서 갖는 무게입니다. 우리가 오늘 내내 이야기한 것은 숫자가 아니라 바로 그 무게였습니다. 지금 이 순간 우리 경제가 통과하고 있는 것은 단순한 환율 상승이 아닙니다. 한국이 세계 경제 속에서 차지하는 위치,
그 좌표 자체가 재조정되고 있는 과정입니다. 역사적으로 자국 통화가 구조적으로 약해진 나라들은 두 가지 길을 걸었습니다. 하나는 그 약함을 수출 경쟁력으로 전환해 새로운 성장 동력을 만든 경우, 다른 하나는 내수 물가만 오른 채 성장은 멈춰버린 경우입니다. 어느 쪽이 될지는 지금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개인의 차원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환율 1,500원 시대를 비상사태로 받아들이는 사람과 새로운 기준값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은 앞으로 5년 뒤 전혀 다른 재무 상태에 놓이게 됩니다. 준비된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격차는 보통 위기 때가 아니라 위기 이후에 벌어지거든요. 판단 기준 하나를 더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환율이 일시적으로 1,400원대로 내려가는 구간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때 역시 내려오네 라고 안도하는 것. 그게 가장 위험한 반응입니다. 단기 등락은 구조적 흐름을 가리는 연막이 될 수 있거든요. 운동선수들은 경기 중 부상을 당했을 때 두 가지 반응을 보입니다. 통증을 무시하고 계속 뛰다가 더 큰 부상을 입는 선수, 그리고 즉시 멈추고 상태를 점검한 뒤 더 강하게 복귀하는 선수. 지금 우리 경제 앞에 놓인 선택지가 정확히 그것입니다. 환율 1,500원이라는 신호를 무시할 것인가? 아니면 그것을 읽고 다음 스텝을 준비할 것인가?